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권지웅 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8월 이제 한여름, 아직도 한여름인데 네. 여야 모두 당내 갈등으로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언론중재법이 이제 어제 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이제 그 강행 처리가 됐는데 야당과 언론단체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갑자기 나온 이슈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안 소위에서 한 5차례 논의를 했고 심단체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언론이 일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네. 그것이 일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또 보호해야 되는 요구도 있어서 이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의 경우에는 되려 다수가 이 중재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고 기자의 경우에도 기자분들의 한 50%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한 34%는 동의하고 또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 어쨌건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당의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에 야당은 고강도 대여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붉은 색깔 셔츠를 입고 이런 투쟁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투쟁 방안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투쟁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모든 정치적 방법 말할 것도 없지만 헌법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소하고 아울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법사위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해요? 당연히 그걸 저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다 말씀드리면 우리 전략인데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또 회피할 수단을 우리가 줘서는 안 되니까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할지는. 네, 이번엔 김재섭 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 원내대표가 장애 투쟁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또 다른 투쟁 카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는 방법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론에 우리가 호소를 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상임위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쳐서 이제 25일날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사실상 이제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25일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결국 이제 법사위에서 우리가 뭔가 강력한 투쟁을 하고 본회의 표결이 될 때도 우리가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를 보여줘야 될 텐데 다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우리가 의원수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지 않을 방법은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언론중재법으로 인해서 언론인들이 피해를 보고 이에 대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을 걸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 법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법이 이제 무력화되는 경우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시차가 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권지웅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을 통과하는데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사실 나머지는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특히 언론 단체들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이거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과반이 넘는다더라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비슷한 게 언제 또 있었냐면 우리가 공수처가 통과할 때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70%가 넘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수처가 통과되고 나니까
다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공수처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사실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가지는 무게감이라든지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들을 고려해봤을 때 네.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 법을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당위는 분명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도 이제 관련한 거라 김재섭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이제 그 억울한 피해자를 이제 구제하자, 그리고 이제 또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거다, 이제 팽팽히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중재법에 따른 이제 득과 실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것이 정말로 언론에게 재갈을 물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이 완전히 없던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기보다 2004년에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진 그 토대에서 피해 구제를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없었던 어떤 조치가 새로 생긴다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간에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좀 집행되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이 생김으로써 권력자들이 언론으로부터 감시를 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금씩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되려 언론 환경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 의원님. 지금 고위공직자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위공직자가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어떤 부정부패 사건들은 고위공직자 당사자나 가족보다는 사실 제3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정농단을 봤을 때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한테 뭔가 뇌물을 수수하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3자에 의해서 그것이 밝혀졌고 제3자에 의해서 사실 국정농단이 펼쳐진 건데, 이 지금 언론중재법에서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공인의 개념들을 지금 굉장히 불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이 탐사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훼손을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취재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중재법이 지금 고위공직자를 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언론의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사실 고의와 중과실의 추정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4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보복 기사를 썼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건 언론사, 그 기자가 잘못을 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보복성 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진과 제목의 기사가 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데, 다르다는 것의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둘 것인가? 결국 다 해석의 문제로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자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지금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 있지 않고 빈틈이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 통과시켜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명예를 보존시키는 것보다는 언론 자체의 기능을 훨씬 더 위축시킬 수 있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지금 법안은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25일 본회의 상정되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여권의 경선판을 흔들었던 황교익 내정 논란은 황 씨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황교익 리스크는요, 산 넘어 산입니다. 2000 화재 당시에 황교익 TV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새로운 악재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말 그대로 진짜 악재죠. 이재명 지사한테는 악재가 될 겁니다. 이제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 이 임명 과정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일단락이 되는 느낌이 됐지만, 결국에는 그 일단락되는 과정 속에서 유튜브를 촬영해가지고 그날 쿠팡 물류센터에 2000 참사가 있었던 날인데 그날 비판하는 것이 한가롭게 먹방 찍게 되어 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나 더불어민주당 대부분의 이 정치인들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도대체 뭐 했냐라는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공관에 숨어 있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런
사건, 이 엄중한 사건 중에서 심지어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관도 아니고 심지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보면 먹방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피해 나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대선 국면 과정에서도 뭐 당연히 야당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여권 내에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사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지사직 사퇴를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저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된 가장 큰 근본 원인 사실 세월호 참사에 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민주당 경선 과정을 뛰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도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들을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과연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서 홍보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계속 공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 기회에 지사직을 사퇴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캠프에 직접 그렇죠. 계시니까 네, 가장 어떻게 잘 알고 말씀을 있을 것 하실까요? 같습니다. 네. 상황을. 우선 그 화재가 있었던 당일날 네. 그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좀 더 일찍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는 건 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현장에 있지 않았던 건 그 전날 사실은 그 다음날 있을 창원에 있을 일정 때문에 그 전날 창원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화재는 아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필요한 대기 발령 조치라든지 아니면 본부장을 파견한다든가 부지사를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재난 방송을 한다든가 이것은 저는 적시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좀 늦긴 했지만 다시 새벽에 현장을 찾아서 나머지 조치를 했었던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는 지적은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걸 두고 저는 지사직을 사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출된 공직자는 그가 잘 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출된 공직자가 직을 내려놓게 되면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이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근데 책임진다고는 하나 사실은 저희 시민들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지사직을 사퇴하라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되려 이제 후보로서의 일정도 소화하고 있지만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대응 과정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보고를 받고도 먹방 그 녹화를 계속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송을 찍을 당시는 일정 정도 화제가 정리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부적절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네. 녹화를 한 부분은 문제 없다. 아니요. 그 부분 그때 더 네. 일찍 올라왔어야 된다는 네. 국민들의 지적은 네. 그 국민들의 지적이 타당하다. 녹화를 중단하고 올라오는 네. 게 맞았었다. 네, 그게 더 적절하지 알겠습니다.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이번에 그 김재섭 위원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그리고 녹취록 공방, 뭐 연이은 이런 잡음으로 당 내부가 상당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 서병수 선관위원장 뭐 잠재적인 카드였는데요. 이준석 대표한테 오늘 그 선관위원장 직은 물론이고 이제 경준위원장 직을 이제 내려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원래 그 경선 준비위의 마지막 일정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최종 이 토론안, 그다음에 경선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사실 추후에 이제 회의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이 경선 과정, 그다음에 토론회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준석 대표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말 내내 그다음에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심지어 거기다 녹취록 파장까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병수 위원장이
깔끔하게 그냥 내가 사퇴를 하면 모든 네. 것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정치적 논란을 아예 불식시켜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추가적인 회의를 원래 저번 주 금요일에 끝내야 되는 회의가 오늘 오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병수 위원장이 저희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사퇴를 하겠다. 그래서 이 경준위 그다음에 나아가 선관위에 이 향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은 여기서 내가 사퇴함으로써 깨끗하게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저 25일 날 있는 토론회, 그다음 네. 26일 날에 선관위가 발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5일 토론회에 서병수 위원장은 오시기 좀 어렵게 되는 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알겠습니다. 벌어졌습니다. 요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짧게 이제 부탁드릴 텐데요. 뭐냐면은 이제 지금 경준 위원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차기 이제 경준 위원장과 이제 선관위원장으로 현재 거론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다선 의원들이 대부분 다른 캠프에 가셔 있기 때문에 현직 의원 중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전직 다선 의원들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어수선한 상황에 김종인 재등판론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당 내 어른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깔았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에게 날린 경고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경고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은 항상 이제 대선 때마다 이 등장을 하셨던 분이고 그 대선 때라고 하면 대충 한 이회창 그 당시 이제 총재가 대선에 출마했던 그때부터 김종인 위원장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됐고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굉장히 또 중요한 대선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이름이 당연히 거론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뭐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굳건하게 있고 당대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더라도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선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자리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견제나 뭐 이런 걸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필요가 언급되는 모양이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양상이 아니라 여기를 정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도움을 청하는 지금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이유이든 사실은 꼭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은 이준석 중심의 리더십이 좀 해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이준석 대표께서 최근에 그러니까 막 녹취록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딱 합니다라고 거기 한 대선 후보에게 말한다든지 이런 걸로 사실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당대표의 어떤 면모라기보다 한 명의 플레이어처럼 활동하면서 이런 필요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뭐 요 질문도 짧게 좀 드려볼 텐데 대답을 김 위원한테 그 이준석 그 대표가 며칠 전에 저희 그 뉴스엔에 출연을 하셨어요. 보셨나요? 맞습니다. 예. 네네. 뭐 보긴 했습니다만 현재 그 이준석 대표 뭐 잘 지냅니까? 예, 오늘 오전에 제가 경선 준비위원 회의 하기 전에 이제 들어갔는데 뭐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별일 없냐고 물어봤더니 별일 없다라고 얘기하고 음.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사실 걱정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대선 출사표를 이제 던졌는데 OX 문제입니다. 김 전 부총리 등판으로 대선판이 크게 요동칠 것이다. O, 아니다.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두 분 다 그렇지 X네요.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짧게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권 대변인님.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부분적인 그 판단인데 우선 지금 양당이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건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에 대한 의견이 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3 후보가 각각 정해지고 나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비전이 분명해야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네.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대선 과정에 진입하면서 굉장히 중도지향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그 국민의힘 전신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지리멸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공간이 굉장히 위축되고 제3지대 영역이 넓어졌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라면 조금 뭐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당이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도지향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크게 어떤 대선판에 큰 영향을 주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맞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그리고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